2021학년도 수능문화 고전시가 파트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3인곡이 출제가 됐고요. 또 신음의 시조 한 편, 방홍시여라고 하는 굉장히 긴 연시조 중에 짧은 시조 한 편을 나번에다가 배치해 놓고요. 답번은 고수필, EBS 연계와 전혀 관계없는 낯선 고수필을 연계해 가지고 고전시가는 비교적 평이하게, 고수필은 상당히 독해력이 필요한 그 지문을 연계시켜서 고전시가와 산문을 연계시킨 지문으로 출제를 했거든요. 출제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특히 그 답번에 그 고수필의 내적 고요함, 외적 고요함이라고 하는 고요함에 대한 수필을 가번의 3인곡에다도 적용을 시키고 나번의 신음의 방홍시여라고 하는 그 짧은 시조에다가도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요. 굉장히 출제를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가, 그리고 답의 근거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오답들은 어떤 점에서 오답이 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하는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은 비로소 평가원식의 수능 문학의 그 출제의 논리를 선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설을 하는 방식은 지난번과 똑같이 제시문을 아주 꼼꼼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이와 같은 제시문을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부 방식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그리고 문제로 어떻게 연계시켜서 풀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적인 면을 여러분들이 요령을 터득해 나가시면 공부를 할 때도 이제 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능식 출제의 논리란 게 뭐고, 어떤 걸 답으로 설정하고, 이와 같은 출제의 논리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점에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EBS라는 것도 너무 정리식으로 있잖아요. 막 줄거리, 주제 이런 것이 수능에는 사실 뭐 논란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능은 어차피 낯선 지문이 나와버립니다. 보기 쫙 했는데 낯선 지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학의 그 정신은 뭐냐면요, 출제의 정신이 되겠죠. 출제의 논리라고 해도 되고, 그것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제시문에 있는 그 정보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확인을 하고, 그것도 굵직굵직하게,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굉장히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는 그 능력에 초점을 둔 게 수능 문학이에요. 이 말에 믿음을 가지시고, 자,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고전시가 파트고요. 가번에는 3인곡이거든요. 3인곡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가사 작품 아닙니까? 뭐 기출에도 2번, 3번씩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또 낸 이유는 뭐냐면, 고전시가의 어려운 작품을 일부러 내 가지고 용용 죽겠지, 뭐 요거 몰랐지, 그렇게 출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설 모의고사랑 좀 다른 점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굉장히 그 막 용용 죽겠지, 요거 몰랐지, 요런 식으로 낸 게 많아요. 답의 근거도 사실상 그 타당성이 좀 떨어진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제가 해설하는 방식을 잘 한번 보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뭐 막말로 이야기해서 기출 문제 해설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문학은 훌륭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가번은 이제 3인곡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현대시라든가 고전시가에 있어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주로 감정적인 것을 말해요. 화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정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좀 순화된 감정, 정서, 그리고 직설적인 본능적인 감정. 그 감정과 정서가 어떤 쪽이냐, 한탄이냐, 뭐 의지냐, 기대냐, 실망이냐, 이런 거 상반된 정서를,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화자가 놓인 상황 처지,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서를,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이게 바로 화자가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화자의 삶에 대한 반응의 방식이다. 이게 대응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시라든가 고전시가 또 고소설까지도 문학에서 중요한 정보라는 것은 바로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낯선 구절이 나와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서술어를 주목을 하세요. 서술어 속에 그 화자의 반응이나 화자의 정서가 농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서술어를 먼저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술어를 중심으로 파악해라. 여기에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상황, 그리고 화자의 태도, 반응, 대응 방식이 농축이 돼 있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이게 읽는 법이에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먼저 이 삼위인국이라고 하는 게요. 이 미인이 예쁜 사람이잖아요. 님을 말해요. 내 안에 고운 님을 말하고 그것을 사한다는 것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님을 생각하는 노래,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내 안에 님을 생각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그리움이 되는 것이고요. 원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정서를 일단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지에 보면은 항상 그리움인데 뭐 원망이다 이런 식으로 선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작품에 녹아있는 가장 큰 정서를 얼른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이 몸 생겨날 때 님을 따라 생겼으니 이게 사음보거든. 이게 3사 3사 꼭 석자 넉자는 아니어도 삼기다는 것은 생기다, 태어나다 이런 이야기예요. birth죠. 내가 태어날 때 님을 따라 생겨났다. 나는 님을 따라 생겨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거든. 화자인 내가 한평생 연분이고 천생연분이다. 하늘이 이것을 모를 일이런가. 하늘이 왜 모르겠느냐. 안다. 하늘도 안다. 내가 님을 따라 생겨났다는 거. 이렇게 서리법입니다. 서리는 다 영탄이에요. 영탄적 의조에 속합니다. 모든 서리는 알면서 물어보는 거. 고전 시가에는 무조건 나와. 이게 마지막을 항상 잘 보세요. 서술어.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시니. 그러니까 내가 젊어 있고 님도 나를 괴시니. 이 괴다가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말에서 괴다라는 것은 지금의 사랑하다입니다. love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랑하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생각하다예요. 집에 두고 온 누룽지를 사랑하다. 집에 두고 온 누룽지를 생각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다고. 요즘에 우리가 쓰는 사랑하다,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 굉장히 진한 감정으로서의 이성적인 사랑에 해당하는 것은 괴다. 나는 너를 괴. 좀 이상하지만 괴다였어요. 괴다. 바로 이 괴다가 나왔죠. 나를 괴시니. 그러니까 이런 뜻풀이를 알면 좋지만 몰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괴다가 뭐냐 이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있죠. 평가원에서는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렇게 지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뜻풀이라든가 어떤 이 단어에 얽힌 뭐 옛날 고사 같은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능문학을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를 하시려면은 주로 서술어를 중심으로 크게 정서를 생각해라. 화자가 놓인 상황이 뭐냐. 그것은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다. 이렇게 잡고 그냥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이 노여는 전혀라는 뜻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내가 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사랑이 나왔지만 이것은 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요. 물론 현대어로 보면은 여기 괴다하고 사랑은 똑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원 문학에서 이 괴다와 사랑의 뜻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지식론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맥적으로 나는 님을 따라 생겨났고 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내가 님에 대한 이 마음, 내가 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노여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노여, 뭐 노엽다, 노하다, 분노, 화가 난다.
막 섭섭하다. 요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바로 이런 구절들에 주목을 해요. 그 출제진들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인지적 오류를 유도하거나 촉진시킬 수도 있는 바로 요런 부분을 가지고 출제의 포인트로 삼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의 그 답의 설정은요, 뭐 뜬금없이 근거 없이 그렇게 내지 않아요.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내거나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노여를 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출제된 데 보면은 38번에 있잖아요. 가에 노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님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건 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봐주지 않으니까 님에 대한 노엽다, 노여워, 뭐 이렇게 볼 사람은 없겠지만, 물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원망의 정서를 뭐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됐다, 이 부사어가.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이 틀린 것을 그냥 틀리게 낸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틀리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서 수험생들을 낚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정서는 뭐냐면은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기 때문에, 설령 노여라는 게 뭐 뭔 말인지를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랑과 그리움에 관한 것이지 무슨 뭐 원망이다, 노엽다, 화가 난다, 음의 유사성으로 뭐 노하다, 노엽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평생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한대 내자 하였더니, 여기서 한대는 님과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 내자는 제가 이제 옛날부터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고전 시간에서 이 단어는 외워놔야 돼요. 이 녀다 있잖아요. 녀다, 얘다, 니다. 이 네 개 단어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녀다, 녀다, 얘다, 니다. 녀다, 녀다, 얘다, 니다. 요 단어가 나오면은요, 일단은 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유어단 말이에요. 고유어. 가다. 또는 살아가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님과 함께 녀다, 울어 녀다. 이런 것은 가다라는 뜻이에요. 울면서 가다. 님과 함께 살아가다 라고 했는데,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요게 이제 그리워하다잖아요. 그리는 거. 외워두고, 외로이 두고 그리는 거, 그리워하다. 이게 서술어잖아요. 이게 그리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망일 리가 없잖아요. 님에 대한 사랑, 기대, 그리움 이런 것이니까 이 주된 정서를 잘 파악하고요. 엊그제 님을 모시고 광안전에 올랐는데, 이 더가 나오면은 다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찌나 맛있었던지 과거입니다. 그때 저 길로 갔던 사람, 더가 나오면 무조건 과거 회상 시제 선언할 의미예요. 그리고 뭐든지는 가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저것이든지 이것이든지, 든지가 나오면은 선택이죠. 이건 과거. 과거에 광안전에 있었다. 이게 이제 공간이란 말이에요. 천상계에 있었다. 천상계에 있었다. 화자가 천상계에 있었다. 그더대 어찌하야 하계에 내려왔다. 지금은 하계에 있는 것이죠. 광안전은 과거고 하계는 현재의 공간이다. 이게 지상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공간의 대비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번에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얼마든지 문학의 2대 요소, 언제 어디서, 시공, 시공이 있어야 삶이라고 하거든요. 삶의 2대 토대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화자는 현재 하계, 지상에 내려왔다. 역사적 공간으로는 전남 창평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 때의 빗은 머리 헐크러진 지 3년일세. 그러니까 천상계 광안전에서 지상계 하계로 내려올 때 이 머리를 빗었는데 이게 헝클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의 외양이 변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벌써 이제 3년이 지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또 뭐 시간의 흐름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이게 시의 정보를 말합니다. 아, 이 사람은 광안전에 있었고 이 지상에 내려왔고 3년이었고
막 머리는 헝클어졌다. 옛날에 천상에 있을 때보다도 님과 함께 있었던 그 공간보다도 지금은 혼자 있으면서 완전히 엉망 곱하기 진창이 돼버렸다. 화자의 외양도 많이 변했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정보거든요. 연집은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할 것이냐. 연지 찍고 곤지 찍고 화장품도 있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님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가 곱게 꾸밀 것이냐. 님이 없는 데에 대한 설움과 한탄이 나와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 할 거냐 알면서도 물어봤어. 설이죠? 설이는 또 영탄이죠.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걱정 근심이 많다. 짓는 것이 한숨이고 떨어지는 것이 눈물이라. 요거 이제 대꾸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말이 나와서 다른 단어로 변화되면서 반복이 되면서 변주가 되죠. 그러면서 통사적인 율격미를 획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에는 무조건 2대 수사법이 거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끄트머리에 물어보면서 알면서 물어보면서 자기 정서를 강조하는 거 뭐죠? 서리법. 그리고 일정한 장소 일정한 단어가 바뀌면서 등장하면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문장의 율격미를 드러내는 거. 이게 바로 대꾸란 말이야. 대꾸. 짝을 이루면서 썼다. 한숨과 눈물만이 가득하다. 이거죠? 인생은 유한한데 이 유한성입니다. 짧다. 무한이 아니다. 시름은 끝이 없다. 여기는 또 대조가 나와 있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한정이 있는데 걱정 근심은 끝이 없구나. 걱정 근심이 많다 이거죠. 님이 없으니까.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빠르다. 세월은 너무나 빠르다. 이거죠.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여기서 이제 염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더울 염자고요. 서늘할 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염량은 더위와 추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름의 더위, 가을, 겨울의 추위, 서늘함. 그러니까 요거는 이 자체가 뭐냐면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온다. 더위와 추위가. 이건 뭘까요? 바로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의 흐름이 뭐다? 빠르다 이거죠. 빠르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다. 요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빠르다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지연이단 말이에요. 지연. 이것은 느리게 하고 더디게 하는 것이니까. 요게 바로 이제 상대적 개념어예요. 이게 상대적 개념어거든요. 빠름과 느림, 지연시킨다. 그러면 틀리는 것이죠. 여기서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제 조금 이따 39번에도 제가 문제풀이 할 때도 하겠지만 이 시간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천상의 시간, 지상의 시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5번에 보시면은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온다. 다시 온다. 그러니까 추위와 더위가 염이 더울 염이라고 그랬잖아. 양이 서늘할 양이고 그러니까 더위와 서늘함이나 추위가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와. 그러니까 여름, 가을, 겨울이 막 계속 교차되면서 엄청나게 세월이 빠르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님과의 관계 단절에 님과 헤어져 있죠. 절망감으로 인해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 이게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님과 없는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온다. 막 여름과 가을, 겨울이 갔다가 다시 오고 막 굉장히 님과 없는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간다. 라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그죠? 모든 시간에 대한 의식은요,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시간 자체가 빠르고 느린 게 없습니다. 좋은 사람과 있을 때는 빨리 가고, 싫은 상황일 때는 되게 더디게 가고, 모든 시간에 대한 의식은 주관적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요거는 시간이 빨리 간다 했는데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연되어 나타난다 했으니까 이게 확실하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틀린 건 뭐냐면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으로 출제를 하고요. 아까 여기 봤듯이 뭐 노여 없다. 이 사랑을 견줄 때가 노여 없다. 그럼 이게 뭐 자칫하면 노였다? 그런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면서 뭐 원망의 정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오답을 만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그리움인데 원망이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세월이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온다. 이거는 세월이 앞에도 물 흐르도 굉장히 빠른데 이것을 지연시켜서 시간이 되게 지연되고 있죠. 느리다. 요렇게 해서 틀리게 만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요. 단지 이 답이 뭐냐. 뭐 여러분들 뭐 많잖아요. 해설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았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출제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을 잘 눈여겨 이렇게 꼬나 보면서 이제 우리가 조만간 맞이하게 될 그 문제풀이를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이 작품은 쉬운 작품이지만 여러분들 작품이 쉬워도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쉬운 듯 보여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문학이 쉽다고 하지만 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버리고요. 또 이 평가원 출제 방식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듣고 보고 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듣고 보고 느낄 일도 많기도 하구나. 이 하다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동풍이 건너 불어와. 이건 봄바람이거든요. 적설을 헤쳐내니 눈을 헤쳐내니 그러니까 겨울 가고 봄이 왔다 이겁니다. 이것도 바로 계절의 바뀜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하고 관련이 있죠.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매화를 본 거죠. 이 매화가 중요하니까. 이 매화는 가뜩이나 냉담한데 이 매화는 추위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위를 이겨내고 추위 같은 것을 극복하고 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쌀쌀하게 보이고 차갑게 보이거든요. 차가운 곳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매화는 차갑고 쌀쌀하게 보이는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암향은 그윽한 향기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눈 속에 매화가 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로서는 되게 반가운 대상이거든요. 아, 매화가 피었다. 근데 거기에다가 in addition to 또 첨가해서 그윽한 향기까지 있는 거예요. 후각적 이미지죠.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종결형 무사일고 이 마지막 서술어를 잘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암향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매화가 굉장히 반갑고 이 매화가 화자에게서는 굉장히 반가운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이 향기까지 있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 이것은 꾸짖는다거나 어떤 기분이 나쁜 게 아니죠. 꾸짖음으로 쓸 수도 있죠. 아이가 방안을 더럽혔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싫은 마음이나 꾸짖는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까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결형이나 이 서술어의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출제의 포인트고요.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고딕체로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매화에 대한 반가움이거든요. 눈 속에 피었는데 추위 속에 피었는데 향기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황혼의 달이 쫓아와서 베개 맡을 비치니 이제 달이 딱 비친다.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저게 님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은 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서 달은 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도 반가운 것이고요. 매화도 되게 반가운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자, 여기서 마음을 담아 보내는 사물. 이게 바로 이 매화 속에 마음을 담아서 님에게 보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화자의 마음이 투영이 돼 있는 거죠. 화자의 마음을 담아서 님에게 보내는 게 매화니까. 근데 선물 같은 거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마음을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적합한 사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하얀 손수건 같은 거, 그것은 나를 깨끗하게 잊어달라. 이별의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보통 옛날부터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매화를 보낸다 이거죠. 매화를 보내는 마음이 뭘까? 매화를 보내는 마음이라는 것은 눈 속에서도 핀 저 겉으로 보기는 쌀쌀하지만 거기에 향기까지 있는 바로 그것을 보낸다는 것은 추위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꽃을 피워내는 매화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자기의 지조나 절개나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은 그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님이 너를 보고 너가 바로 매화거든요. 매화를 의인화한 거예요.
너 그대 당신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대상으로 불렀거든요. 그 대상을 친화적인 대상으로 보고 인격을 부여해서 의인화해서 쓴 거단 말이에요. 매화를 의인화했다. 요 점을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데서도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과연 사랑해 주실지 아닐지 조금 확신이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여기실 거야.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길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자신이 없다. 물론 여기서는 문제가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특히 여기서 이제 암양은 무슨 일인가? 이 종결형, 이 소수로. 요거는 매화에 대한 반가움이지 매화에 대한 원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 냈잖아요. 여기 38번에 보시면 가에 무슨 일인고 나에도 무슨 일인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슷한 것끼리 문제를 엮어서 내잖아요. 어쨌든 나의 무슨 일인고가 나왔는데 뜻밖의 대상과 매화죠? 이건 맞죠. 마주하게 됐죠. 반가움이죠. 그 영탄적 어조로 표현했다. 의문형은 영탄적 어조로 볼 수가 있어요. 단담하게 쓴 게 아니니까. 뭐뭐 한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이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이런 것은 의문형 중에서도 영탄적 어조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이 되려면은 틀리려면은 나번에 이제 무슨 일인가 이게 진짜로 반가움이냐 아니냐 여기까지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가번에 나와 있는 3인곡에 나와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간단하게 본 것이고요. 사실 이게 간단하게 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많이 EBS에 나와 있는 그 작품을 대상으로 많이 읽어주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것을 또 문제풀이에 적합하게 공부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번은 신음의 이제 방홍시어라는 굉장히 긴 연시조 중에 이제 한 편을 딱 이렇게 선정을 해서 쓴 거거든요. 창밖에 워석버석 님인가 일어나 보니 가사처럼 사음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워석버석이라는 것은 뭔가가 스치거나 부스러지거나 하는 소리를 말하거든요. 원래 의태어로도 쓰여요. 그 모양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소리입니다. 밖에 무슨 소리가 난다 이거죠. 뭐 스삭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뭐 님이 오시는 뭐 옷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화자는 님인가?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장에 보면 해란, 해경에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지름길에 난초가 그러니까 요게 난초고 요게 이제 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초가 피어 있는 이 길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인가라고 하는 것은 짜증이 나는 거죠. 왜냐? 기대를 했는데 님이 아니고 님인가? 님이 오는 옷소리인가 했는데 낙엽이었단 말이에요. 그 실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인가 이것은 하나의 기대가 좌절된 데에 따른 어떤 실망이라든가 한탄의 종류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에 나와 있는 이 매화, 반가운 매화의 향기까지 있는 것은 무슨 일인가 라고 했던 이 앞에 부분하고는 완전히 표현만 유사하지 완전히 상반된 정서란 말이에요. 아, 반갑다. 이 암양은 무슨 일인가? 오,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반가움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 길의 낙엽은 이게 무슨 일이야? 짜증나. 여기에서 이 실망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문제 아까 봤잖아요. 여기 38번에 보시면은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이다. 요거는 반가움이 아니어서 이게 틀리게 된 거라 이거죠. 요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절인데 감정이 상반된 거. 그러니까 감정을 구별해라. 이게 문학 출제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무엇인가? 왜 일어났지? 이 감정은 뭘 의미하지? 이 감정은 어떤 나의 욕구가 들어가 있지? 이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우리가 문학 작품에서도 출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감정 정서. 비슷하지만 감정의 종류가 다른 것 이런 것을 항상 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이제 고수필인데 EBS 연계가 되지 않은 낯선 고수필이에요. 굉장히 그 지문 선정을 잘했고요. 고전문학 전공자 선생님만이 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글이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나는 예전에 장방의 길갓집에 살았다. 이건 과거의
자기가 살았던 공간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저작거리 시장이야. 가까워서 좀 시끄러웠죠. 시끌시끌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서 볏집으로 듣고 흙을 쌓았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조용해서 살만했어.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서 햇볕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액자를 걸었는데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요런 말을 써가지고 당호 액자의 글로 정해가지고 문에 기둥에다가 문설주에 편액은 액자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걸어두고 액자에다가 글씨 딱 써서 걸어두고 위안을 삼았다. 이게 과거에 자기가 여름철에 너무 더워서 액자에다가 글을 썼다라고 하는 과거 회상을 쓴 글이에요. 근데 그 액자의 글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한자가 나왔는데 정승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정이 고요할 정자예요. 이 승이 이긴다는 승자거든. 이길 승자. 그러니까 고요함이 이긴다. 뭘? 목적어가 열이야. 열. 더위를 이긴다. 그러니까 집이 이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조용하게도 만들었는데 여름철에 더우니까 그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액자에다 글을 써놓은 거죠. 그 글이 뭐냐면은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딱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여기서 고요함이 과연 뭘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를 탄생을 시킵니다. 그냥 느닷없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렇게 말 잇기를 잘한 글을 우리가 명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구조적 독해를 안 하려고 해도 구조적으로 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문과 호기심을 가지고 읽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고요함이 뭐지? 이게 나오죠.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글의 필자가 이렇게 자세하게 씁니다. 자, 이게 나오죠.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 여기서 이제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이 몸의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두 가지죠. 몸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에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는 등 서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그러니까 몸이 편안한 것이 이제 몸의 고요함이에요. 이것은 이제 환경이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춰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몸이 편하면 행동하기에는 좋고 환경이 좋은데 그치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춰보듯이 훤해 모든 것을 훤히 다 꿰뚫어 보는 듯이 다 안다는 뜻이에요.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이 다 미래까지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은 사람이다. 그러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웬만한 추위나 더위에도 마음을 고요하게 한 사람은 더위나 추위 같은 것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라고 여기 이제 분명히 나왔죠.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정승열. 그러니까 내적 고요함을 획득하면 웬만한 더위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은 물리적인 환경이나 몸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몸의 편안함이라든가 환경의 편안함만으로는 이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고요. 이 더위를 이겨내려면은 몸이나 환경의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그런 고요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리적 고요함, 웬만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 고요함, 심리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고요함이 이긴다. 이런 글을 걸고 20년을 살고 이사를 했다 이거죠.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그로부터 3년이 흐른 뒤, 그러니까 23년 뒤에 옛집을 찾아가 봤어. 그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어.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도 있고 콸콸콸 골짜기 물도 있고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도 있고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도 있고 옛집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바뀌었죠. 중략? 내가 여기서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과거에 굉장히 잘 살았다. 선친께서, 아버지죠, 승명전의 봉직, 이제
공무원이었던 모양이에요.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느라고 옛일을 기록하고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날 즐겼던 일과 비슷하다. 즉 즐거움을 잊을 수 없건만 다시 찾을 수는 없다. 지나가버린 시절의 얘기다. 그 집에서 정말 아버지랑 형제들이랑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학문과 예술을 담느라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활동이었는데 어쨌든 조금 고상하게 쓴 것 같아요. 유중영의 옛날 일이다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고사성어는 시험장에 가서는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아버지랑 형제랑 즐겼던 일과 비슷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냥 넘어가야지, 이런 걸 가지고 출제를 하질 않습니다. 절대. 지식이거든요. 서경의 그릇은 새 것을 찾고 사람은 옛사람을 찾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엇인가를 담는 물건이긴 하지만, 그릇과 집은 물건이죠. 하지만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서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고 하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같은 것이긴 한데 그릇과 같은 사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던 공간이고, 이 속에 뭐가 있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속에는 마음이 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불과한 사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을 보면 어떤 마음이 쭉 떠오르는 거죠. 공간 속에는 추억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가보면 여러 가지 회상이 쭉 일어나는 것이죠. 공간에는 마음이 담겨 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것도 서리법이죠. 그러니까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사가 바뀌어. 그렇죠. 아버지도 형제도 주인도 많이 바뀌었다.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요게 이제 중요한 정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옛집이 좋긴 좋고, 그게 내가 내적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긴다, 이런 글도 써놨지만, 정이 담뿍 들어있지만, 그 집을 보면 막 사라진 부모, 그 사라진 아버지, 형제가 막 생각이 나. 옛날에 있었던, 지금은 사라진 그리움이요. 막 슬픔까지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너무 좋으면, 공간에서 좋은 추억이 있으면요, 그 추억의 대상들이 사라져 버리고 그 공간만 있으면은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는 한은 계속 옛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거처를 옮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옛집이 좋긴 하지만 너무나 그리움과 슬픔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니까 너무나 슬픔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았지만 지금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집을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살고 싶지 않대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임원의 정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터를 봐가지고 집을 새롭게 지어서 옛 이름의 편에, 그러니까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 옛날에 그 내가 좋아했던 액자, 내적 고요함을 추구하는 이 액자를 걸어서 옛집에서 지녔던 뜻을 잊지 아니하려고 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임원이 이렇게 고요한데,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환경이 이렇게 고요한데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 환경이 이렇게 고요하고 몸도 편안한데 다시 액자에다가 고요함이 이긴다. 이렇게 쓰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시비를 건 적은 없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군가가 내가 쓴 액자를 보고 고요함이 이긴다, 이런 액자를 보고 이거 너무 군더더기 아니야? 이렇게 외적 환경이 이미 고요한데 고요함이 다시 뭘 이긴다고 썼을까? 이것은 너무 군더더기 사족 아닌가? 쓸데없는 글을 걸어놨군. 이렇게 내가 쓴 고요함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군더더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군더더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나는 답을 하겠다 이거죠. 어떻게 답을 하냐?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 굉장히 여백을 주고 굉장히 여운 있게 끝을 멋있게 끝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죠. 뭐가 있어요. 그 뭐가 뭡니까?
그게 바로 앞에서 말했던 내가 말한 이 고요함의 두 가지 종류를 가지고 고요한데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하다 이 말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고요함의 두 가지가 있다. 몸의 고요함, 마음의 고요함이 있다. 근데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외적으로 고요하고 몸도 편안한데 다시 또 고요함이 이긴다라고 이 말을 썼으니 이런 말은 군더더기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이제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요함의 두 가지 종류. 첫 번째, 앞에 고요한 데는 뭐예요? 외적 고요함이죠. 이것은 환경의 고요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편안한 환경에서 몸의 고요함이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고요함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고요함이에요. 이걸 A라고 합시다. 이게 A의 고요함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고요함, 몸도 편안하고 이렇게 고요함의 외적 조건이 있는데 또 고요하니 이게 이제 두 번째 고요함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내적 고요함이고요. 마음의 고요함이고 내적인 평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고요하다.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다. 이 고요함이 뭐냐면은 A하고 B를 다 포괄해 놓은 진정한 의미의 고요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요한 상태, 편안한 상태, 평온한 상태, 안정한 상태, 평정한 상태에 이르려면은 외적인 환경이나 몸의 고요한 편안함도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내적인 평온함, 심리적인 안정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술자인 나는 이 누군가가 환경이 이렇게 고요한데 고요함이 이긴다. 이건 군더더기다. 이것은 나의 고요함의 두 가지 종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답을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고요한데 내적으로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네. 고요한데 또 고요함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다. 라고 말을 딱 하면서 끝을 맺은 거죠. 좀 멋있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글은 이렇게 여운이 있고요. 상당히 의미를 함축해서 멋있게 글을 쓰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을 발췌를 해서 출제했다는 게 굉장히 멋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 문학 전공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장만 여기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내친 김에 40번을 먼저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말리지 마세요. 40번에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나다를 감상해라. 아, 나도 이제 신음의 시조 있잖아요. 와석버석 님인가 했더니 봤더니 낙엽 떨어지는 소리였더라. 실망감이 있잖아요. 이 고요함으로 나에다가 다에다가 적용을 시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자료에다가 적용시키는 게 평가원 수능문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새로운 글이잖아요. 이 답어는 독해 EBS에 안 나와 있어요. 그 나번에 EBS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EBS의 방홍시어를 아무리 뭐 주제 뭐 시대 배경 뭐 그걸 외워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적용을 잘해야 돼요. 자, 보기에 보면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 내적 고요다. 이미 답안에 나와 있잖아요. 이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나에다 적용하는 거죠. 화자가 처한 상황 님을 막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 심리 고요함이라는 측면에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고요했기 때문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님의 소리라고 착각을 한 거죠. 고요함의 측면에 있어 이해할 수가 있고 적용해라 이거죠. 그리고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서 느끼는 삶의 불편이나 슬픔까지도 이겨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내적 고요함을 통해서 열도 이기고 옛날의 슬픔도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보기도 좋잖아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면 나에서 낙엽 소리가 창 안에서도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환경이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고요죠. 이건 외적 고요 상태로 환경의 고요함이 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잘 들렸겠죠. 그걸 의미한다.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적용.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에서 낙엽 소리를 님이 오는 소리로 착각했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님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누군가를 계속 그 염두에 두고 그것은 한 곳에 생각이 꽂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적 평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적 평온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무심의 경지라든가 어느 하나의 그리움이라든가 막 거기에 마음이 얽매여 있지 않은 상태가 내적 고요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착각했다는 것은
실제 소리를 실제 소리로 듣지 못하고 마음속에 뭔가 가득 차 있어. 다시 말해서 내적 고요의 상태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번시를 환경으로는 고요하다. 외적 고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님에 대한 그림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적 평온함이 아니다. 이 내적 고요와 외적 고요,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보기에도 나왔고 또 다번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나번시조는 이 안의 고요, 바깥의 고요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시조입니다. 원래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새로운 개념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이게 수능 문학의 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제를 잘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다에서는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다한다. 그러니까 옛집에 가니까 막 옛날 생각이 난다 이거죠. 그것은 옛집을 돌아본 경험이 필자로 하여금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죠. 슬픔이나 여러분 이 지금 슬픔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이것 자체가 내적 고요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내적 고요는 그런 거 슬픔이나 그리움이나 막 이러한 분노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섭섭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내적 평정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만 일집을 보니까 슬픔만 더했다. 이것은 내적 고요를 이루기 어렵게 만든 경험이다. 이게 굉장히 선지도 잘 썼어요. 맞죠? 그 다음에 다에서 옛집에 초당에 붙였던 그 당호 액자의 글씨죠. 그리고 그 글씨를 새 집에 또 사용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필자가 외적 고요함에 그 위에다가 더해서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적 고요를 추구하고 있다. 이거 뭐 당연한 것이죠. 맞다 이거죠. 바깥만 평온해서는 안 돼. 몸만 평온해서는 안 돼. 내적인 평정이 중요하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다에서 누군가가 이 누군가는 이 당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외적으로 이렇게 고요한데 뭐 고요함이 이긴다. 고요함으로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군더더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이 사람은 고요함이 이긴다라는 당호를 군더더기로 봤죠. 이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필자가 쓴 그 액자의 글 고요함이 이긴다 이 말을 군더더기로 봤다는 것은 필자의 내적 고요함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군더더기로 봤다는 것은 이제 근거가 설정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외적 고요만으로는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외적 고요만으로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군더더기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적 고요만으로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적 고요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고요함의 두 가지 종류 중에 내적 고요함, 내면의 평온함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환경이나 몸이 고요하고 평온해도 내적인 심리적 안정감이 없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봤다면 이 사람이 군더더기로 보지 않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왜 군더더기로 봤냐? 그것은 정리하자면 필자의 내적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말이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근거 설정으로 제시한 이 문장은 뭡니까? 외적 고요만으로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기 어렵다라고 봤다면 이 말은 뭐예요? 외적 고요함 말고 내적 고요함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군더더기로 봤다는 것 자체 이게 결과인데 그 근거가 이게 틀려서 이게 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 낸 거죠. 인과적인 이 근거 설정을 그리고 이 독해문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근거. 필자의 고요함은 무엇이고 필자의 고요함은 뭐죠?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다. 앞에 고요함은 외적 고요함, 몸의 고요함, 바깥의 고요함, 환경의 평온함.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적 고요함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개가 합친 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바깥이 고요한데 고요함으로 이긴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군더더기로 본 거죠. 근데 그 군더더기로 본 이유가
내적 고요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외적 고요함만으로는 어렵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내적 고요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군더더기로 본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제발. 요런 문제는 굉장히 출제의 타당성, 그 독해력, 논리적인 근거, 이것을 문학의 지문에다가 연결시킨 굉장히 수준이 높고 꼭 문제가 어렵다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의 그 논리, 출제 논법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그 사람하고 무슨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신음의 나번에라는 이 시조는 내적 외적인 고요함하고 원래 관계가 없는 시조인데 이 새로운 개념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나에다가 또 다의 독해력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런 40번 문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문학을 공부할 때 정말 눈여겨서 2번, 3번 이상씩 봐줘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안 푼 거 38번부터 이제 쭉 보겠습니다. 가의 노여 전혀 없다. 이 사랑, 이 마음을 견줄 때가 전혀 없다. 그리고 나의 다 수식어, 이게 부사어인데요. 부사어는 소수로 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나번에 어집어 유한한 이 간장이 이게 창자입니다. 내 마음이죠. 창자는 마음이죠. 내 마음이 다 그칠까 하노라. 그칠까? 이것은 끊어진다. 말하자면 마음이 찢어진다. 다 찢어질 것 같다. 내 창자가 다 찢어질 것 같다. 그만큼 님이 안 오고 낙엽만 떨어지기 때문에 님에 대한 그리움, 안타까움이 매우 매우 강하다. 이렇게 수식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두 개 다 원망이 아니잖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시나 현대 뭐 고전 시가에서 이 부사라든가 이 부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이제 부사어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가 아니더라도 부사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부사나 부사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 감정이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문학에서 이 부속적인 것, 그러니까 그 관계없어 보이는 듯한 없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 부사나 부사어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 문학은 감정, 정서를 절실하게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서를 절실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부사어이기 때문에 부사나 부사어가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정리할 때 뭐 님의 침묵, 그래서 님의 상징은 뭐고 뭐 일제치야, 그렇게 어떤 거 배경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수능 문학을 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구나 나의 하노라, 이것은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교령으로 나타냈다. 근데 여기에 하난거야 하노라, 이게 의지고 단정적인 종교령인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가번에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 나오잖아요. 하난거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번에는 이제 하노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난거야 하노라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구절인데 비슷한 구절을 가지고 이게 과연 의지냐 단정적인 종교령이냐, 종교령은 맞죠. 근데 님이 없이 흐르는 세월이 물 흐르도 빠르게만 지나가는구나, 이건 뭐예요? 한탄이잖아요. 님이 없이 지나가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건 한탄이지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음의 시조에서도 유한한데 이 창자가, 이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너무나 슬프다라고, 이것도 역시 한탄하는 것이 여기에 무슨 뭐 극복의 의지가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구나, 뭐뭐 하노라, 이런 것은 또 단정도 아니에요. 단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라, 문을 닫아라, 가거라, 이렇게 명령형이거나 must,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딱 단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물 흐르도 세월은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어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정이 아니고요, 의지도 아니고요. 뭐뭐 하노라, 다 끊어질까 하노라, 다 끊어질까 한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적인 것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두 개 다 한탄이고 의지가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틀린 겁니다. 의지와 단정적인 종교력,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가의 매화와 나의 해라는 모두, 그러니까 모든가를 잘 봐야 돼. 화자와 동일시되는, 이 동일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의인화했다가 이제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근데 얼른 봐도 이 해란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서 봤잖아요. 신음의 시조에서 해란 해경. 이 해란이라는 게 뭐냐면 해경이 길인데 지름길이죠? 해란은 뭐냐면 난초란 말이에요. 난초. 근데 이 해란 난초라는 것은 화자하고 동일시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난초가 있는 핀 그 길에 낙엽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해란이 뭐 난초, 화자가 곧 난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에 또 인격을 부여한 거 의인화도 아니고요. 단 여기에 매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매화를 꺾어 가지고 추위 속에서 핀 그 매화를 님에게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매화 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사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이 너라고 매화를 너라고 지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매화에다가 인격을 부여해 가지고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화에게는 좀 해당이 되는 말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해라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가의 님이신가 나의 님이신가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님에 대한 그리움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독백적인 어조로 드러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은 가의 님이신가 여기에 나왔고요. 나번에도 초장에 님이신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는 동일한 구절을 대응시켜 가지고 같은 뜻이냐 다른 뜻이냐를 묻는 문제는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해서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반기시는 저 다리 딱 보니까 나의 님이신가 이게 반가운 마음, 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쓴 것이고요. 창밖에 워석버석하는 소리가 나니까 님이신가 이것은 기대감과 사랑의 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무조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제 이거는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서 굉장히 틀리기 어렵게끔 문제를 낸 것인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예요?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끔. 그리고 출제의 논리들, 감정의 종류들, 1번의 원망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훈련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리의 과제죠. 그리고 한탄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구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구나. 이건 한탄이지 의지가 아니다. 그리고 뭐뭐 하노라 이런 것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라 이런 명령형, 이런 단정적인 종교령이 아니다. 그리고 매화라는 건 내 마음을 담아서 보내기 때문에 화자와 뭐 동일시 됐다고 봐줄 수는 있지만 또 너라고 의인화했기 때문에 그러나 해라는 전혀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근데 가번에 무슨 일이냐는 것은 매화에 대한 반가움이고 나번에 무슨 일이냐 이것은 대실망이다. 나번에는 이 반가움하고는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요런 논법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9번에 보시면은 가를 감상해라 보기를 바탕으로 이 보기 이제 시간의 문제가 나왔어요. 천상의 시간. 이 광안전, 천상의 시간. 거기서 살았죠, 화자가? 그리고 이제 이 하계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지상의 시간이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이 된다. 그렇죠. 천상에서는 뭐 영원한 사랑, 그렇게 누릴 줄 알았는데 이제 하계로 내려왔잖아요. 천상에서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었죠. 이런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한다. 이게 님과 헤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해서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간다거나 이것은 다 주관적인 심리거든요. 그 시간은 원래가 주관적인 인식의 대상입니다. 시간 자체는 빠르다, 느리다, 짧다, 길다, 뭐 위다 아래다 이런 게 없어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기 전에는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꼈다 하면은 무조건 시간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거든요. 자, 1번 님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 우리를 천생연분으로 만들었다.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이것 자체가 님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반영되고 투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화자가 님과의 연분을 왜 하늘이 모를 것인가? 이 천상계에다 연결시켰다는 그것 자체가 영원히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점어 있고 나 점어 있고 근데 늙어야 젊었다가 늙었잖아요. 이거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지상의 시간으로 편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와서 천상에서 그렇게 젊고 님과 사랑을 했었는데 지상에 내려와서는 이렇게 늙어버렸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시간 속에서 많이 늙었음을, 그러니까 지상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편입되었다. 이게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 3번에 3년 전을 엊그제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렀다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님과 함께 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어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압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빨리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의 시간이 지상에서 오니까 그 3년 전에 그 천상에서의 시간이 엊그제와 같다. 그럼 천상의 시간을 잊지 못하고 지상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이 심리적으로 압축이 됐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관적으로. 그런 점에서 여기에 5번에 보시면은 심리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럼 심리적으로 압축이 된다, 심리적으로 지연이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치밀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선지를 구사하고 있는 평가원의 이 선지의 그 논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다. 심리적으로 압축, 빨리 지나갔다. 이 말이 맞잖아요. 근데 5번에 보시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염량이 가는 듯 고쳐온다. 염량이 더울 염이라고 그랬죠? 양은 서늘할 양, 그러니까 더위와 추위, 여름과 가을, 겨울이 막 갔다가 다시 온다. 세월이 빠르게 느껴졌잖아요. 님과 떨어져 있죠. 관계 단절로부터 절망감으로 인해. 근데 이 절망감보다는 님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감도 이제 좀 문제가 돼요. 이 비관은 절망, 완전히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조금 오바입니다. 오바. 근데 이제 답의 결정타는 뭐냐? 이것도 옹이 해두고 이것도 맞는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단절됐다. 이제 님과 떨어져 있다. 님이 부재해 있다 이거죠. 근데 완전 절망감이 아니라 님을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조금 놔두고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지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보기에 보면은 천상 시간, 지상 시간. 지상에 와서 화자는 주관적으로 심리를 변형해서 주관적으로 시간을 느끼고 있다. 근데 염량이 가는 도 고쳐온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지연은 뒤로 미루다, 느리다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틀려서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년 전을 엊그제와 같다. 아, 시간이 되게 빠르다. 심리적 압축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학 개념어라는 것도요. 진짜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개념어도 있고 선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개념어들. 예를 들어서 심리적 압축이나 심리적 지연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학교에서나 어떤 학원 강사한테 절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새롭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하는 이 개념들의 어떤 그 신선함 그리고 아무리 그리고 낯섦 그런 신선함과 낯섦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맥락상으로 독해를 해주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이고요. 4번은 인생은 유한하다. 무심한 세월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짧은데 세월은 무심하게 계속 흘러가. 이런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시간만 빠르고. 거기서 이제 화자의 불안한 마음이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불안한 마음이 불안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도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요건 이제 허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의 특유한 문제입니다. 요런 게. 그러니까 나와 있냐, 사실적인 관계로만은 꼭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허용할 수 있느냐. 이건 불안한 마음이잖아요. 세월만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요런 선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지로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우습게 알지 말고 당연히 뭐 그냥 한 번 풀었다, 두 번 풀었다 이렇게 답이 보인다, 답이 익숙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이 선지와 선지와의 관계 속에서도 철저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 40번 아까 풀었죠? 자, 그 다음에 41번에 가와 다를 비교해라. 그러니까 3인곡하고 이제 그 고수피를 비교해라. 이제 내용 파악 문제죠. 가와 다 모두 인간의 외양이, 그러니까 모두라고 하면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외양이 변화한다라고 했는데 뭐 천상에서 내려올 때 빗은 머리가 헐크러졌다. 이 외양에 대한 변화.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헐크러진 머리.
올 때 비스머리 헐크런 지 3년이다. 천상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벌써 3년이 됐다. 3년 전에 천상에 있다. 그때 막 빗은 머리가 헐크러졌다. 요게 바로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놨듯이 외양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그대로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이 다번에는 화자의 외양이 변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는 없다. 근데 그건 외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에는 인간의 외양이 변화하는 것은 없고요. 가에만 있습니다. 화자가 얼크러졌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다번에는 외양 변화가 없어요. 존재의 소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은 외양 변화하고 관계가 없다. 이걸 꼭 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가와다 모두, 진짜 모두인가를 봐야 돼.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걸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다. 근데 가번에서 화자가 옛날에 그 님을 좋아하지 새로운 님, 다다익선으로 헤어졌다, 좋다, 새로운 사람 사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님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번도 오래된 옛집에 대한 그리움과 오래된 옛집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된 옛집에 가면은 옛날 생각이 나고 슬픔이 나니까 새로운 이문에 이제 새로운 곳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편 다 오래된 것보다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다 모두.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가다 모두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현재 그 공간에 현재 공간에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가번에는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하계에 내려와가지고 그 하계에는 없는 님을 생각하고 님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번에도 필자는 옛집에 있지 않아요. 새 집에다가 새 액자를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옛집에 있었던 고요함이 이긴다. 그 글을 지금 집에다가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은 옛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집에서 옛집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그 공간에 없는 옛날님이나 옛집을 떠올리고 옛날 일을 떠올리고 있다. 요거는 이제 무조건 맞는 것이죠. 이게 답이고요. 가장 적절하니까. 그리고 선지 4번에 가에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순응한다. 근데 가번의 3인곡은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덧없다 이거하고 관련 없어요. 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인생 허무함도 없고 거기에 따르겠다, 순응은 따른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다에는 인생 허무함에 대한 극복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 답은 글도 내적 고요함이 이긴다. 내적인 평온함을 강조하는 글입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다, 사라졌다, 없다. 이건 인생의 허무함하고 아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평온함을 새 집에다가도 액자를 그려놓고 써놓고 그러한 내적인 평온함을 추구하겠다는 화자의 내면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지 삶의 허무함을 극복한다. 이건 완전히 그 핵심 논지를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에는 과거와 달라진 타인의 마음에 대한 요 쉼표 있잖아요. 요거는 공통 수식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뭇에 대한 아쉬움. 요게 이제 공통 수식어죠.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에 대한 아쉬움. 근데 과거와 달라진 타인이라는 것은 님일 텐데 님이 나에게 대해서 마음이 달라졌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에는 과거와 달라진 자기의 마음가짐. 근데 옛집에서와 똑같은 액자를 그리고 옛날처럼 내적인 평온함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진 자기의 마음가짐도 이것도 틀린 것이죠. 두 개 다 틀려서 5번은 틀린 겁니다. 안 되죠. 자, 마지막 42번이죠. 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타는 이제 고수필, 옛집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새집에서도 정신적으로 내적인 평온함을 추구하겠다는 화자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글이었죠. 자, 여름에 더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옛집 초당의 당호를 정하게 된 내력, 그 과정을 서술한 것은 맞죠. 이렇게 해서 더위가 정승열, 더위가 고요함으로 더위를 이긴다. 이 액자를 쓰게 된 옛날 일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과거 인물의 행적에 비추어서 과거 인물의 행적이라는 것은 과거 인물이 누구예요? 아버지랑 형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찾은 옛집에서 떠올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은 뭐 가야금도 하고 뭐 학문과 예술을 막 논했다고 하잖아요. 아주 거창하게. 거기에 따른 감회,
감회라는 것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를 말하거든요. 감회, 느낌, 그냥 생각, 정서 다 포함이 돼요.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새 집에 붙이고자 하는 당어의 의미, 뭐 고요함으로 이긴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옛집에 가면은 옛날 일이 생각나가지고 막 슬프니까 사물에 닿을 때마다 막 슬픈 마음이 나니까 옛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확인으로서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사실과 틀린 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않다. 여기에 나왔었잖아요. 여기에 옛집에 가면 슬픔만 더하므로 그 집에 이 집에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확실하게 사실로서 드러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옛집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정면에서 틀린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변함없는 옛집의 외양과 달리 변해버린 인간사로 인해서 새 집을 지으려는 마음을 갖게 됐다. 새 집을 짓게 됐다고 했죠. 왜냐면은 옛집은 그대로인데 그 옛집에 가면은 슬픔이 막 일어나. 그 슬픔은 뭐예요? 아버지나 이 형제들이 다 사라진 것이죠. 뭐 주인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러니까 변해버린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형제들의 소멸, 지금 존재하지 않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집이 그릇과 같은 사물이긴 하지만 사람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 존재라는 점에 주목해서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집은 그릇과 같은 사물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은 그릇과 같은 사물과는 달리 사람과 밀접한 존재다. 그러면서 옛집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맞고 3번이 틀려서 답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3인국 신음의 시조 낯선 고수필로 이루어진 이 기출문제를 봤는데요. 굉장히 문제가 좁고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내적 고요, 외적 고요, 안과 밖이라는 개념을 신음의 시조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킨 그런 수법들은 굉장히 세련되고 좋고요. 논리적으로도 굉장히 타당성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밀성이 좀 떨어지고요. 선지와의 상관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금 못마땅한 점이 있습니다. 덜 치밀하고 덜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출문제를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서에만 또 있는 것만 읽다 보면은 이렇게 생생한 해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